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엠블록셀 전정배입니다. 지금까지 채용 공고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미국 애플, 구글, 중국의 샤오미처럼 사람한테는 충성하지 않는 수평적 조직 문화를 추구합니다. 4월 27일 중국 파운더 테크놀로지와 30억 원 투자 영서를 체결합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고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미국 애플, 구글, 중국 샤오미 같은 회사가 한국에도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구글에서 엠블록셀을 검색해주세요. 엠블록셀, 발음이 좀 어렵죠? 구글에서는 조금 틀려도 다 검색됩니다. 엠블록셀, 한국의 샤오미를 목표로 하는 엠블록셀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임태훈, 김광진의 생산적 만담, 인권의 정치. 수요일마다 팟짱 애청자들을 찾아가는 인권의 정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태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김광진 의원님 얼굴이 조금 건강하게 좀 타셨어요? 예, 저희 뭐 보궐선거 기간이라 여기저기 좀 다니느라 그러기도 하고요. 네. 또 사실 어제 제가 이제 막차로 광주에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어제마자 이제 아침에 또 나와가지고 조금 비몽사몽인 상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선크림 좀 바르세요. 하나 사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봄볕에 타면 님도 못 알아본다고. 사실 나중에 오마이뉴스가 출연료를 하나 어떻게? 그럴까요? 네.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샵 가서 아주 차단 좋은 걸로 제가 사드릴게요. 지수 높은 걸로. 네, 지수 높은 걸로. 네, 참 훈훈하네요. 자, 임태훈 소장님은 지난 주말에 나갔다 오셨더라고요. 네, 뭐 세월호 이제 집회 나갔다 왔죠. 뭐 저는 사실 나갈 계획은 없었거든요. 네. 주말에 무조건 쉬자 이런 주의인데 도저히 못 있겠더라고요. 목요일에 갔다 오고 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나갔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자, 근데 페북을 보니까 멋진 사진을 하나 올리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뭔가 그게 사실은 프로필 사진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항상 뭐 언론사에서 글을 기고하거나 또 뭐 전화 인터뷰하면 사진을 띄우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 보내달라고 이제 보내주는 게 뭐냐면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 남들이 그걸 보냈더니 해상도가 낮아요. 이거는 못 써요라고 해서 그리고 제가 책 낼 때도 쓴 게 결국 그게 다른 분이 찍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게 없어서 프로필 사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저는 그렇게 가독에 찍을 줄 몰랐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는 사진이 그냥 그 사진 언론사 대표 사진으로 꼭 쏴주세요. 저기 성형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사진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 그리고 정말 멋있었어요. 거의 고등학교 다닐 때 한 10여 년도 더 전에 프로필 사진 처음에 유행하거나 스티커 사진 찍기 시작할 때 그때 얘 스타일이던데 완전히. 제가 그때 감옥에 있어가지고요. 스티커 사진 척에 나왔을 때 말고 조금 지나서 뭐 나오니까는 막 뽀샵이 유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과도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화장을 좀 진하게 하긴 했어요. 제가 자체 얼굴을 봐도. 왜냐하면 이게 좀 깨끗하게 나오려고 아침부터 제가 막 두들겼거든요. 그랬더니 더 과도해졌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임태훈 소장의 페이스북 가보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얼른 내려야겠다. 멋있습니다.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가 잠깐 지난주에 저희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이완구 총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었는데 이걸 잠깐 짚고 넘어가죠. 식물총리, 시한부 총리란 수식어를 달고 있었던 이완구 총리가 그저께 밤늦게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김광진 의원님한테 이제 부탁드린 게 탄핵안을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드렸고 그리고 야당이 좀 더 공세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뭐 저는 총리가 저렇게 빨리 경질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진 사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등 떠밀린 거죠. 그렇죠. 뭐 이완구 총리 정리 수수는 이미 출국 전에 김무성 당대표 부르면서 저거는 갔다 오면 정리하겠다는 신호구나. 그러니까 좀 참아달라는 메시지인 것 같은데 그걸 좀 공세적으로 밀어붙였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왜 갑자기 저렇게 돌연 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까라고 판단하는 것은 저는 주말 집회도 한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세월호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도 있지만 그 기저에는 이 박근혜 대선 게이트라는 어떤 그 정권의 부도덕성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뭐 사이버 사령부의 어떤 대선 개입 그리고 국정원의 댓글 작업들 이런 것들이 다 누적되어서 사실상 저는 뭐 주말에 있었던 사태는 존 로크의 저항권이 일정 정도 발동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네. 보니까 저는 그것도 큰 것 같아요. 그 성전 회장하고 217번 1년 동안 통화했다고 하는데 애인 사이도 그렇게 많이 뭐 전화를 하지 않잖아요. 뭐 받은 게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217번이나 전화를 그러니까 그게 걸었다, 이게 요즘 이슈가 되는 게 그거더라고요. 이게 가정 파탄의 주범이다. 이 관계에서도 200 몇 번 하는데 도대체 부모님들이 다 전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너는 자식 새끼가 돼가지고 말이야 1년에 몇 번 나한테 전화하냐 뭐 이러는데 근데 그러게요. 국회의원 관계니까 그럴 수 있다. 같은 지역이니까 그런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제가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제가 지금 우윤근 대표가 원내대표고 제가 원내 부대표이거든요. 가까운 사이잖아요. 예, 그럼 원내대표, 원내 부대표 사이고 제가 순천 중고등학교 선후배 간 거예요. 저희 학교에 중고등학교. 그리고 지역으로 봐도 광양, 여수, 순천은 붙어있는 지역구니 통합돼야 된다는 붙어있는 지역구니까 친하네요. 광양 지역구랑 순천 지역구랑 같은 의원인데 제가 한 달에 잘해야 2번이나 할까? 통화를 물론 이제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한데 한 달에 2번이나 할까 하는데 진짜 다음에 만나면 명함 드리고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기소개하고 이 정도 상황이면 그래서 내가 의정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네요. 오늘부터 한 30-40번씩 전화 드리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채워야 돼요. 병문화혁신위원회 한참 할 때 작년에 우리 김원진 의원님도 이제 자문위원 하셨지만 제가 김종대 편집장님하고 일주일에 2-3번씩 만나요. 그러니까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도 전화를 자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만나는 사이냐 아니냐는 그닥 크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얘기할 게 많은 거야. 얘기할 게 많다. 네, 이야기할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200통의 전화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참 궁금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200번 걸었다는 거고 몇 번 통화가 됐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연결되는 게 절박하다는 그런 뭐 뜻을 담고 있겠죠. 예. 네, 이 중에 또 몇 번 정도. 근데 그게 더 웃기지 않아요? 우리가 전화를 했는데 한 번 걸어서 안 받으면 뭐 1시간 후에 다시 걸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스토커도 아닌데 국회의원끼리 전화를 안 받을 때까지 내가 해보자 그래서 뭐 수십 번을 걸어서 전화를 건다는 것도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뭐 200번 중에 뭐 100번 넘게 통화될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서로를 간절하게 찾았던 거는 뭔가 있었다. 제가 이제 장군들이 이제 뭐 제 전화를 안 받을 때 주로 쓰는 수법이긴 하거든요. 거의 업무를 그 업무폰이기 때문에 제 전화 안 받아요. 안 받으면 그냥 전 인턴 시켜가지고 계속 누르고 있더라고요. 끊고 누르고. 집착이 아니라 사실은 공무원이 성실할 의무가 있죠. 어떻게 보면 국민에 대해서 헌법에 나와 있어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업무폰을 뺐든지 반납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은 근데 총리로 좀 돌아가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한 두세 가지를 같이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새누리당은 총리를 물러났기 때문에 이제 다 면피가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논리를 펴고 있는데 국면 전환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에서는요. 근데 이건 총리직을 물러난 것이 무슨 책임을 지거나 뭐 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수사를 받기 위한 수순이고 제대로 된 압력을 외압을 행사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그 취지에서 본인이 이제 물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부차적인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지금 2명의 인사가 8명의 리스트 중에서 거론되는 거 아닙니까? 이완구 총리와 지금 홍준표 지사 이 둘인데 사실 이 둘은 나머지와 좀 차이점이 있어요. 둘은 본인의 선거와 관련한 자금의 리스트인 것이고 그렇죠. 나머지 분들은 지금 박근혜 정부의 선거와 관련한 그러니까 경선과 관련이든 대선과 관련이든 이 비용으로 썼을 것이다라는 것이 유추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 개인 비리나 개인의 선거 자금과 나머지 6분은 원천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총리의 사임은 이번 박근혜 정부 게이트의 초기 단계의 시작인 것이지 이것이 사건의 종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총리가 물러나고 나서 다음 날 바로 보면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것도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어요. 물론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국내에 안 계신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 유고된 상태에 있는데 저는 대통령이 일단 이 상태에서 들어오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를 제기해요. 물론 국제적인 관례상 또 외교적인 측면에 있어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내에 이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초래됐고 대통령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가 물러나 사의를 표명한 상태라고 치면 대통령은 뭐 국내에 어떤 변고가 생기거나 한다고 치더라도 외국의 어떤 관계를 생각해서 끝내 돌아오지 않고 그 일정을 다 마칠 것이냐 해봐야 지금 하고 있는 일정이 국내 신문에 나고 있는 거 K-팝 관련한 사람들하고 뭐 사진 찍었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쁜 옷 입으셨고 삼겹살 비빔밥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위중한 상태로 지금 계신지 모르겠지만 국내에 이 정도 심각한 상황에 초래된다는 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결단하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했을 뿐이지 사임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돌아와서 결정한다고 했죠. 명확하게 하시려면 지금 저 상태에서라도 사의를 수락하셔야 돼요. 지난번에 해외 순방 중일 때도 문화부 장관이었던가요? 그 인터넷 결제로 그냥 사의를 해버리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는. 근데 사실 정호원 총리가 메비우스 총리라고 하는 말들로 이렇게 많이 회자되는데 사의를 표명했으나 끊임없이 반복해서 사의가 처리되지 않고 있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돌아와서 다시 사의를
수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상태로 보면. 관리할 수도 있죠. 근데 국무총리가 있는 상태에서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하지 않은데 그 권한을 그냥 임의로 부총리가 승인받아가지고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 운영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비정상이죠. 이게 정상일 수가 없는 상태고. 또 하나는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대통령이 자리에 없을 경우에 국내에 없을 경우에는 국군 통수권의 일부를 이제 총리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저는 이게 뭐 예를 들면 보수 정권이 안보를 그렇게 강조하고 난리를 피우면서 저 지금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예, 유사시에 어떻게 대응하려고 저딴 판단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만약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상황에 봉착했다면 아마 그 안보 공세도 엄청나게 이루어졌을 거예요. 도대체 뭐 나라를 통째로 북한에다 쳐바치려고 하느냐, 통수권자가 없는 상황에서 총리가 지금 뭐 자기의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게끔 저렇게 만드는 게 어디 있느냐, 대통령 물러나라 소리까지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상태는 설명을 잘 못하고 있어요 자기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이것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려고 애쓰는 이러한 상황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항상 발언도 그러시고 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유체 이탈법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전국의 상황도 딱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본인은 본인의 일정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 그렇죠. 전국은 전국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라고 하는 그 인식을 빨리 좀 전환하셔야 정말 대통령다운 역할을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저는요 참 답답한 게 취임 초기에 4대학 척결 얘기했어요. 4대학이 척결됐나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 영역인 군 성폭력만 보더라도 척결은커녕 더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둘째는 무슨 뭐 통일 대박이라고 해가지고 또 난리를 피우더니 또 창조경제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병역문화혁신위원회 뭐 병역문화 혁신 될 때까지 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가 장관은 도루묵 얘기하고 있고 뭐 부패화 척결하겠다라고 해놓고는 그게 도로 부메랑 돼서 뒤통수 때리고 아니 집권해가지고 지금까지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 아니 창조경제는 다수의 사람에게 총리직을 준 창조밖에 없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잘못한 게 굉장히 많지만은 버스 전용 차선 저거라도 하나 뭐라도 했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MB가 이렇게 그리워질 때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MB도 엉망진창인데 얘는 그냥 바닥을 뚫고 내려갔어. 거의 상황 자체가. 그리고 보세요. 콜롬비아 일정 뭐 오래전에 잡아뒀다. 그러면은 걔네들은 날짜 계산 못해? 산수를 못해? 도대체? 그게 4월 16일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4월 16일 이전과 이후는 대한민국 달라져야 된다. 그 호들갑 난리를 치면서 해경을 해체하면서 안전처? 국민안전처. 뭐 장성급 거기 이제 예비역 장성급들 거기 자리 다 보존했어. 그렇게 해서 뜩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고. 4월 16일도 날짜도 몰라가지고는 대통령이 바본지 아니면 청와대 내시들이 바본지 모르겠지만은 이 국정을 지금 농단하고 있어요. 이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만히 팔짱 끼고 있는 것도 저는 웃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존 로크의 저항권이 발동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존 로크의 저항권이 뭐냐 하면 쿠데타 일으키거나 어떤 정부 존립 기반에 있어서의 정당성 없는 정권에 대한 국민들이 불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짱돌 던지라는 얘기예요. 사실상. 근데 이것을 토요일에 있었던 집회를 마치 무슨 뭐 폭도들이 엄청나게 한 마냥 지금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것도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네, 아무튼 뭐 남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 이제 그냥 이대로 남미 순방을 즐기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저께 이완구 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매우 안타깝다.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했어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시점에 대통령의 고뇌에 찬 결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통령의 고뇌가 듣고 싶은 건데 지금 총리의 고뇌를 본인이 생각하셔야 될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이완구 총리가 그 총리 공간 앞에 베란다에 나와서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제 오마이 TV 카메라도 촬영을 했었는데 그건 인권 침해예요. 아니 근데
딱 기자들 있는 거 알면서 딱 베란다에 나와서 보고 고뇌에 찬 표정을 짓고 있는데 약간 사실 JP 관제 같은 느낌이던데 완전히. 네. 아니 그 자체가 웃긴 것 같더라고요. 저는요 이거 보면서 뭐 이완구 총리가 그 대정부 질문 때 나와서 뭐라고 했어요? 목숨을 뭐 내놓겠다 그랬죠. 돈 받은 증거 나오면 목숨 내놓겠다. 이 상태면 뭐 목숨 반은 내놔야 되는데 문제는요 저런 사람들 절대 성완종 씨처럼 자살 못합니다. 우리가 인권을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저는요 그게 아니라 정치적인 목숨을 저는 헌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1인지하 만인지상이고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해야 될 분이 어떻게 보면은 위임받은 권력은 아니지만 굉장히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민의의 전당에 와서 그 여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고는 그렇게 정치적 허언을 하시면은 이거는 심각한 저는 질환적 상태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인격을 넘어서서 저는 이분은 중증 환자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더 넘어서면 박근혜 대통령의 저런 합법조차도 저는 굉장히 뭐랄까 심리적으로 왜곡된 상태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게 자기 일이지 이게 남의 일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고통에 대해서 눈물 흘릴지 모르고 남의 고통에 대해서 어루만질 줄 모르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라는 것은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건 왕정 시대에도 임금이 기본이에요. 가뭄이 들면 반찬 숫자를 줄이고 자기가 그 상복을 입고 나가서 종묘 사직에 석고대제해서 자기가 죄가 지어서 비가 안 와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죄수들을 방면하고 뭐 이렇게 중재인들 말고요. 그리고 각종 뭔가를 막 해요. 이걸 바꾸기 위해서. 그런데 도대체 공화정인 대한민국 이 헌법을 갖고 있는 이 나라에서 대통령이 전제 군주보다 못한 지금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체이탈 화법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총리 잔혹사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5명의 뭐 총리와 총리 후보자 가운데 2명은 사퇴하고 후보자 3명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했죠. 돌아보면 2013년 초에 하기 전에 낙마했죠. 그렇죠. 인수위 시절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땅 투기 의혹, 뭐 두 아들 병역, 정관유효 논란 겪다가 지명된 지 닷새 만에 자진 사퇴했고요. 그 다음에 등장한 분이 정홍원 총리가 등장해서 1년 정도 하다가 세월호 참사 때문에 사의를 표명하죠. 근데 그 다음에 안대희 전 대법관 사의를 표명하고 다시 또 하죠. 그렇죠. 안대희 전 대법관하고 문창극 중앙일보 전 주필 이렇게 계속 총리를 하겠다고 나서는데 정관예우 논란 그리고 문창극 전 주필 같은 경우는 역사관 문제 때문에 15일 만에 자진 사퇴하는데 그 다음에 정호원 총리가 다시 이런 사태가 유임돼서 와요. 사실상 총리가 허수아비라는 걸 그대로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의 문고리 핵심 권력들이요 총리를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으니까는 총리가 그런 사람들이 와서 계속 앉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세 총리.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라면 저런 식의 이 인사를 단행할 수가 없죠. 안대희라는 사람이 사실상 뭐 법관 출신이긴 하지만은요 또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이분이 국정에 대해서 뭘 합니까? 사실상 그것은 국정의 난맥상을 풀을 수 있는 어떤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실무 장악 능력이 굉장히 센다든지 여러 가지 국민적인 존경을 한 몸에 받는다든지 뭐 하나 상징성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정권에서 총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물러났던 통일부 장관이 본인이 퇴임하면서 스스로가 말한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정권에서 통일부 장관은 누구나 앉혀놔도 한다. 아무런 실권도 없고 권한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실을 얘기했죠. 진실을 얘기하고 본인이 퇴임사로 간 거지 않습니까? 심지어 보수 신문에서 사설로 썼던 것 중에 이 정부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조화를 보낼까 말까를 스스로 결정한다 이런 기사까지 낸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혹은 청와대의 각 부서에 있는 분들이 각각의 권한을 제대로 위임해주고 장관에게 그에 맞는 역할을 주고 또 총리는 총리의 역할을 주도록 해줘야 되는데 뭐 조화를 보낼까 말까의 결정 심지어는 청와대에서 그 나가는
이 풀로 나가는 사진, 이 사진도 네. 뭐로 쓸 건지를 직접 다 골라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까지 운영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국가 큰 틀에 있어서의 국가 행정까지를 책임질 수 있는가 한 명의 사람이 네.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국정 운영 스타일 문제가 많다는 계속 지적이 되어 왔는데 이번 이완구 총리 사의 표명 보면서 정말 이분은 자신과 이 나라 일을 분리해 생각하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참 이완구 총리 사태로 인해서 정호원 총리가 다시 또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 정호원 전 총리를 출금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도망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정치가 희화화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그렇죠. 저는 뭐 스타일의 문제라기보다는 철학이 없다. 네. 이 정권은 뭐 철학의 깊이 뭐 아무 뭐 경제면 경제, 교육이면 교육, 뭐 어디 하나 철학이라고는 저는 뭐 찾아볼 수 없는 정권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분이 대통령이 된 것은 과거 자기가 아버지가 오랫동안 청와대에 살았기 때문에 한번 자기도 그냥 대통령 되어야 되겠다라는 네. 대통령병 걸린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뭔가 그러니까 구테타를 일으켜서 뭔가를 보위를 찬탈하고 저기 선거도 안 하고 장기 집권하는 사람들도 뭔가 조금씩은 해요. 전두환도 사실은 뭐 하도 이제 정통성이 없으니까 헌법학자들 모아놓고 야 좋은 거 좀 만들어봐 이래가지고는 개헌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행복추구권이에요. 여기 보면 네. 예, 인격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어. 말로만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현재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도 몰라요. 이 지점은 이명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권 초기에 2008년에 강우병 사태가 일어나니까 MB가 도대체 왜 저러냐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너무 많이 이제 그 촛불 들고 나오니까는 이제 쇼하잖아요. 뭐 부각에 올라서 뭐 내려보고 뭐 이상한 소리 해대는 거예요. 그게 박근혜하고 비슷해요. 그냥 이명박은 그 소리라도 하는데 얘는 도대체 뭐 신용도 안 해 도대체 뭘. 그래도 MB는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는 잘 알아요. 지난주에 그 무슨 보죠? 그 4대강 하는 거기에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기자들이 뭐하러 오셨습니까? 지금 신경이 없었습니까? 지금 뭐 자원외교 증인 출석하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뭐 하고 있는지 그 부인이 잘 아시는 게 뭐냐면 기자분한테 답변을 뭐라고 했냐? 놀러 왔으니까 잘 놀다 가야지. 참 우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자, 그렇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국정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걸 바라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 정권을 잡았으면 그것이 옳은 일이면은 사실상 야당도 협조해야 될 건 그렇죠. 협조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건 왜냐하면 국민의 어떠한 권익에 충실하게끔 정치를 이렇게 잘 포장해서 가는 것이 이 여야 위정자들이 해야 될 일이죠, 사실은. 그런데 저는 이게 넘어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태가 이 정도 되면 문재인 의원 보고 단독 회동하자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야당 의견은 좀 달라. 내가 뭐 야당하고도 파트너십을 일부 갖겠다라고 해서 저는 안 되면은 장관직이라도 몇 개 주는 게 정치라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은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도 있긴 하지만 그만큼의 어떤 대화와 소통을 하란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YS나 DJ 집권 때 영수회담 많이 했어요. 사실상 많이 했고 독재 정권 시절에도 했는데 아니 이거는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왜 못합니까?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대통령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상황은 돈 받은 몇몇 나쁜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지금 국가 운영이나 대한민국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네. 시위하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보면 태극기 태우고 뭐 이런 이 사람들이 불순분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이지 정상적인 많은 국민들은 뭐 5천만 국민 중에 6만 명밖에 안 나왔으니까 나머지 4,990 몇만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인식하고 계시는 거죠. 장윤선의
팟짱. 저희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우리 세월호 참사 추모하는 그 범국민 대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지난 주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 전쟁터인지 뭔지 경찰이 무섭게 물대포 쏘고 캡사이신 최루액 막 살포하고 이런 거 보면서 얘네 왜 그러나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이 대회가 사실상 커지는 것을 경찰이 좀 많이 우려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찰은 민심에 대한 동향을 항상 정보관들을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본청에서 수시로 정보관들이 전화 와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인권 활동가들은 그런 전화 오면 이제 화내는데 저는 제 얘기 해요. 네, 뭐 보고서를 어떻게 쓸지 모르겠지만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집회 상황을 다 차벽을 통해서 통제하기랑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어려웠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광화문이 이제 뚫렸지 않습니까? 네, 뚫려서 경찰도 사실상 이 정도로 그 시민들이 그 분노할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세게 나왔다. 네, 그러니까 차벽을 치고 보통 이제 바리케이트를 쳐서 경찰 병력이 있으면 통상 잘 못 뚫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간에 그게 훈련받은 군인에 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폭동진압 훈련을 받은 사람들과 요즘 뭐 과격시가 없는 그냥 요즘 뭐 밤에 술 파는 사람들이 그리고 요즘 집회 나오시는 분들이 예전에 무슨 그 학생들이나 뭐 이런 예전에 민주화 시절처럼 지도부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따른 뭔가 지도를 받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수대가 일사불란하게 해서 쇠파이프를 들고 뭐 이렇게 이렇게 붙이고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공분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저항권.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상 조노크의 저항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이게 뭐 가르쳐서 저항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어떤 규범적 성격을 갖는 지점이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도덕적 규범을 넘어섰다고 생각하니까 이 분노가 작동되는 것이죠, 사실상. 근데 국민대회 이제 사실 정상적으로 진행을 못했어요. 중간에 이제 유족이 올라와서 이제 마이크 집어 던지면서 이제 항의했죠.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보상금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근데 정부 보상금도 아니고 그건 죽으면은 뭐 선박회사부터 시작해서 각종 그 아이를 보험가입한 것들에서 나오는 보상금이지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국민 세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월호 유족들은 보험 사기단이란 소리예요. 네, 저는 그런 식으로 유족들의 가슴에 대못 박는 행태는 정말 나쁘다고 생각해요. 언론도 그거를요 마치 정부에서 받는 양 그 정부가 발표하는 것을 그대로 워딩을 막 쳐서 하는데 저는 정말 이런 지점에서 언론도 좀 반성할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논조를 가해줘야 되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언론이 해야 될 소금과 같은 일인데 그걸 못해서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 보상금 받아서 이민 가서 잘 살 거예요. 여러분도 저처럼 잘 살고 싶으면 진도 앞바다에 자식 처박으라고. 이게 돈 받아서 좋아서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반어법이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어머니가 우시면서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국민대회를 진행을 도저히 못하겠다는 주최 측에서 여러분들 유족들이 연행이 됐고 갈비뼈가 나갔고 그러니까 우리 유족들 만나러 갑시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들 여기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갔고 상당히 많이 이렇게 돌아서 애먹어서 이제 광장 진입이 늦게 됐어요. 해질 무렵에 광장 진입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공분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이 그 분노 게이지를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허겁지겁 마구마구 밀려갔어요. 저는 사실상 IMF 도래하던 97년, 98년 이 시기에 종로 상가 앞에서 그때 당시 노동자들이 너무 화가 나니까 짱돌들을 막 던졌거든요. 그때 경찰들이 페퍼포크카도 나오고 체류탄 쏘는 차 그리고 경찰이 방패 가지고는 이렇게 막는데 이 방패가요 이 짱돌을 견디다 못해 다 깨지는 걸 제가 눈으로 생생히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짱돌을 안 던져서 그렇지 그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무장을 더 많이 했는데 밀리더라고요. 보니까 이분들이 쇠파이프 든 것도 아닌데 약간 그러한 비슷한 분노를 저는 현장에서 봤어요. 그렇게 이제 시민들이 못 참고 거리로 나오시는 건데 저는 이게 이제 16일에 세월호 참사 1주기 때부터 이게 뭔가 좀 이런 게 느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는 정말 촛불도 아니고 손에
국화 한 송이씩 들고 광화문 분향소를 가겠다는 시민들을 경찰이 막았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을 더 화나게 만들고 그 주말에까지 이어졌는데 그날 그 세월호 참사 1주기 그날 어머니께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도 당했고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많이 화가 나고 왜 추모도 못하게 하느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경찰이 왜 세종로 사거리 거기부터 차벽을 세워서 시민들을 더 화나게 하고 분노케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시민들을 화나게 해서 이걸 언론을 통해서 과격 시위로 포장하려는 이런 또 음모가 있는 게 아니냐, 전략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보면 다들 느끼시는 건데 저도 16일 날은 그날 밤에 제가 있었는데 네. 고의성이 느껴져요. 그리고 사실은 뭐 항상 방송하는 게 도로 교통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쩝니다 하잖아요. 근데 실제 도로 교통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그 경찰 차들과 경찰이 막고 있는 그 차로 인해서 우리가 삥 돌아가야 되는 이런 문제거든요. 사람들을 열받게 만들죠. 어떻게든 열받게 만드는데 그게 처음에는 차벽을 쳐서 계속 돌아가게 만들고 일반 통행도 못하게 만들고 또 괜히 집회하고 있으면 옆에서 일부러 마이크 잡고 뭐 어떻게 해산하라고 얘기하고 하면서 기분 나쁘게 만들고 또 좀 지나고 이제 더 분노 게이지를 하려면 차벽 강하게 치고 전경대들이 이제 다 들어오고 또 저 지나면 물대포 쏘고 좀 지나면 캡사이신 쏘고 막 이제 이 단계들을 계속 캡사이신은 요즘에 빨리 쏴요. 네, 바로 쏴버려요. 그 단계를 계속 강화시키는 것 같은데 그게 정말 어떤 것이 위협되니까 뭐 청와대가 안보상 문제가 생기니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흥분을 시키게 만들어서 보수 언론에게 필요한 사진을 유발하게 하고 싶은 것인지 라고 하는 문제를 끊임없이 일반 시민들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지점은. 그러니까 저는요. 그 차벽에 대해서 헌재가 이미 판단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이거는 그 마지막 수단으로서 사용하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차벽을 애초에 그렇게 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집회 과정을 우리가 이제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은 캡사이신을 마구 쏘는데 물론 이제 체류탄을 못 쏘니까는 이 친구들이 캡사이신을 쏘는 건데 캡사이신이 갖는 의미는 저는 경찰 입장에서는 진압한다고 판단하지만 그것도 사실상 장구기 때문에 그게 어떤 위험하다고 판단됐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서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의 장비라는 것이 예를 들면은 진압봉이 있고요. 방패가 있고요. 캡사이신이 있고요. 그리고 권총이 있습니다. 또는 뭐 M16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게 단계적으로 쓰는 겁니다. 수갑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냥 마구마구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뭐라 그럴까 화풀이용? 이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그리고 소화기는 왜 써야 돼? 소화기는 내가 2008년부터 그렇게 인권법률팀장 할 때 그렇게 강조했는데 소화기는 불 끌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요 여기는 분말이고 미세입자들이 있고요 암모니아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잘못 쏘면은 경찰 지들도 다 뒤집어 써야 돼. 그러니까 이건 진압하는 경찰관에 대한 어떠한 잘못된 위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막 써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근데 소화기를 써야 사진이 멋지게 나와요. 사진을 봐보시면 소화기가 부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한쪽 면이 소화기 분말로 막 이렇게 흐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무슨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영상이 나오죠. 요즘 국회에서는 왜 소화기 안 쓰는 거야? 저희는 요즘은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소화기나 어떤 폭력행위나 위력행위가 있으면 바로 의원직이 박탈돼요. 그래서 나는 짜증나요. 이게 왜냐하면 아니 김강지 의원 같은 젊은 패기 있는 의원이 이완구 헛소리 할 때 총리 거짓말하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로는 할 수 있어요. 말로 일어나서 막 손가락질하고 막 가가지고 삿대질하고 해야죠. 왜 그걸 못해? 아니 나는 그것도요 정치적 의사 표현을 침해한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왜 못해요? 그렇게 해서 거기 안에서 민심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게 총리가 공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이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러지 그냥 거기서 좋은 말만 하고 있고 뭐 좀 약간 고압적인 아니에요. 대정부 질문 하다 보면 막 옆에서 말들 하죠. 말하는데
거의 적은 것 같아. 우리는 그 마이크가 없으니까. 아니 복화수라는 것 같아. 듣고 있어요. 왜냐면 총리는 마이크 쓰고 질문하는 국회의원 마이크 쓰는데 이게 그냥 왕왕 들리니까 그렇죠. 이게 복화수 쓰나 이제 이게 선진화법 때문에 입을 가리고 하지마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제 주위에 앉은 분들이 목소리가 워낙 큰 분들이 많아가지고 본회의장에 예를 들면 누구? 제 바로 옆자리는 진성준 의원이 앉아 계시고요. 목소리 좀 크시죠. 서영교 의원님이 계시고 거기는 거의 뭐 김현 의원님이 앉아 계시고 뭐 이렇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말을 한다고 해도 옆에 분들이 말하는 거에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요. 네. 야 앞뒤 좌우에 그냥 확성기를 달고 사시는군요. 내가 국회가 이번에 시설을 바꾸면서 명패를 계속 이제 사람들이 집어던지고 그러니까 아예 붙어 있는 걸로 됐어요. 이게 절대 안 들어져요. 그래요. 명패가. 그런 조치까지 했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캡사이신을 쏘는데 캡사이신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눈에 들어가고 이런 맵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런 식으로 경찰이 캡사이신을 오남용한다면은 저는 이제 국민들이 옛날에 2008년도에 계속 그러니까는 까나리 액젓 물총에 담아서 막 경찰들에 쌌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고춧가루, 후춧가루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태국 그 매운 고추 해가지고 마구 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저는요, 공권력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지점이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 많은 예산과 이 장비에 대한 예산을 국회가 좀 이렇게 좀 제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장비 예산이요? 장비 예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유사시에 폭동이 일어나면 진압해야 될 장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것에 대한 오남용을 감시할 수 있는 어떠한 기능이 사실상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밖에 없어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국회가 무슨 상설조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안행위에서 뭐 위원들이 막 이렇게 나가서 감시하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찰 옴부즈만 제도가 도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처럼 이제 시위를 하면은 경찰만 감시하는 캠코더가 500대가 나와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경찰이 시위대에 기대기 한 대 때렸다. 라고 하면 그 다음날 바로 체포됩니다. 왜냐하면 이 500대의 체증 캠코더가 마구마구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우리 집회를 가보면 무슨 캠코더가 그렇게 많아 저쪽이 경찰이. 체증 캠코더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캠코더에 대한 어떤 예산도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껄핏하면 지들이 인도 처맞고 있는데 제가 그날 정태인 박사하고 노회경 선생님하고 이렇게 저녁 먹고는 정무종합청사 별관 옆으로 이렇게 담길을 타고 가는데 이 경찰이 쭉 자리를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겠다고 하니까 저리 돌아가래. 저쪽이 길이라고. 난 여기 인도라고 걸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지휘관에게 점잖게 얘기했죠. 헌법 안 배우셨어요? 라고 하니까 헌법 알아? 이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네 아는데요. 그때 이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 정태인 박사 또 성격이 한성질 하시잖아요. 이 인도가 니네 길이야 이러고 이제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경찰들이 그렇게 위법적인 행동을 하고 반헌법적 행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하나의 거리낌도 없이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것 자체도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체증 장비의 국회 견제 뭐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설명드리면 제가 이제 국방위를 합니다만은 원래 이제 그 겸임으로 정보위를 하거든요. 국정원 예산과 정보비 분야까지 같이 이제 경찰청과 기무사의 정보비까지 같이 하는데 그동안 이 체증 장비나 이런 것들이 정보 예산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로 이제 책정해주는 정보비로 했었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작년 정보위원회 결산 심의에서 이거는 정보비 지출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지금부터는 구입하려면 안행위에서 정상적으로 공개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년보다는 좀 더 어렵게 그런 것들이 확보될 것 같고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항권 얘기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오면 이 인내점에 한계가 생길 거예요. 국민들에게 있어서도. 그래서 그 시기가 있어서 도래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사실 지난 주말이 이제 4.19가 있었던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4.19 55주년이었는데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잖아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난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와 그다음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의거의 정신을 계승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악법도 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근데 헌법 정신에 명확하게 표시가 되죠.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4.19 당시의 법으로는 실정법상 위법이에요. 네. 그러나 국민이 판단하기에 다수의 국민이 시민이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모두가 공감해서 저항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르는 단계까지 오지 않도록 이 정부가 좀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장윤선의 팟짱.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그런데 보니까 야당 의원들의 모습을 좀 잘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야당 의원들이 같이 와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모습, 정말 국회에서도 활동을 하지만 이 거리에서도 민중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잘못된 점 지적해 나가고 함께 추모하고 이런 모습을 좀 바라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물론 그렇죠. 제가 예전에 2008년 그 강우병 대책위 인권법률 팀장할 때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우리 시선집중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새벽에 인터뷰할 때 그 경찰의 과잉 진압이 문제가 돼서 이제 그날 인터뷰를 한 건데 당시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오지 않으셨어요. 나오시는 분 나오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국민들은 물대포를 함께 맞을 국회의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물대포 맞는 것을 겁내지 마시고 국민들과 함께 물대포를 같이 맞아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그게 이제 뭐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의원님들이 그때 스크럼 짜고 나오셨어요. 맞아요. 네, 스크럼 짜고 나오시고 그때 경찰들하고 몸싸움도 상당히 강하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과격한 행동에 대한 어떤 정치인들은 또 반대급부가 따르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조심해야 될 지점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 지금 재보선 투입돼서 현장 다니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거에서 이겨야지만이 또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는 지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당내에는 많은 의원들이 계시니까 이제 역할 분담을 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부 의원들은 좀 이렇게 집회 현장에 나와서 국민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는지 감시 역할을 하고 같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또 뭐 물대포도 같이 맞고 캡사이신도 누가 맞으려고 하면 좀 대신 좀 이렇게 뛰어들어서 맞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국민들이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힘없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표현의 자유죠. 시위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 때 나와서 이렇게 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나의 보호자 내지는 나의 동반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어떤 정치적인 동질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어제 권영국 변호사부터 시작해서 다 영장 청구했는데 권영국 변호사는 영장이 기각됐어요. 5명 중에 3명이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네, 근데 저는요. 지금 현재 현장 그날만 100명이 잡혀갔다고요. 네. 저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상황을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 경찰이 집회 현장에서 해산 불응을 하면은 체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명백한 불법입니다. 뭐냐면요. 경비과장이 해산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체포해라고 얘기하는 것은 불법적 행위를 하는 사람은 체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 입장에 봤을 때는 버스를 파괴한다든지 경찰관을 폭행한다든지 경찰 장구를 뺏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체포는 가능해요. 근데 단순 집회 참가자, 그러니까 도로 위에 서 있는 사람들 또는 구호를 외치는 사람들, 깃발을 흔드는 사람들까지는 체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시법상 단순 참가자는 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형사소송법상 50만 원 미만의 벌금 부여자는 현행범 체포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또는 선생님은 지금 현재 집시법 몇 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50만 원 미만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금부터 인적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합니다라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해서 자기 관등 성명을 밝히고 거기 법률에 따라서 신분증을 확인한 다음에 이 신분증에 확인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로 벌금을 부과하는 고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검사를 통해서. 근데 그 행위를 하지 않고 거기서 그냥 잡아가야지만 이 집회가 종료가 되니까
불법으로 체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가서 이게 불법 체포라는 것이 나중에 법원에 의해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일반교통 방해죄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 100만 원에 해당되거든. 네. 그러니까 이거 100만 원이니까 현행범 체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법을 쓰는데 검사들이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검사의 직무에서 인권 옹호 업무가 분명히 있고 선서에서도 공익의 수호자로서 국민의 인권을 지킨다라고 선서를 하는데 야 경찰들 법 집행 잘못한 거야 이거 누가 한 거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직권남용에다가 불법 체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체포한 경찰이 처벌받아야 됩니다. 형법상. 근데 이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경찰의 불법적인 어떤 그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불법 왜냐하면 이거 체포하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경찰인데 김광진 의원이 체포했어요. 그러면은 체포 보고서를 써야 돼요 한 명이.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따라가거든요. 그 체포 보고서 쓴 사람들요 나중에 다 잡아내서 저는 직권남용하고 불법 체포, 불법 감금으로 다 저는 옷 벗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파면하고 그 재판을 해부해서 유죄받게 해가지고는요 경찰관들 다시 임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쓰레기 같은 경찰들은 배운 대로 하지 않는 경찰들은 헌법 경시하는 경찰들은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 줄 필요 없습니다. 다 솎아내야 돼요. 네. 저는 그 얘기를 했더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변 회장님이 임 소장 그거는 혁명이 일어나야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공권력은요 동시에 100군데도 압수수색 가능합니다. 왜 못해요? 반인권적 상황과 헌법이 집단적으로 이렇게 유린되는데 가만히 있는다? 전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까 국회의원의 참여 말씀하셨으니까 뭐 현장에서의 느끼는 그냥 아주 솔직한 심정을 좀 말씀드릴게요. 물론 국회의원도 여러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의원들이 다 참여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 어느 단계의 임계점이 이르면 아까 말씀하신 스크럼을 짜고 국회의원들이 앞에 서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 현장에 나가면 항상 마주치는 국회의원들은 몇 명 있죠. 그쵸. 뭐 16일 날도 갔더니 진선미 의원이랑 뭐 정청래 의원이랑 몇몇 분 같이 계시던데 이분들이 나와요. 근데 사실 시민들도 비슷하실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면 참 무기력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게 참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저 경찰이 저렇게 불법 무도한 행위를 하고 이 도로를 막고 차벽을 설치하고 내 통행권을 제한하고 하는데도 내가 저 삥 돌아서 가야 된다는 게 너무 한심하고 그쵸. 참 서글프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면 그 무기력감과 무력함이 훨씬 더 커져요. 훨씬 더 커지고 네. 또 실제로 이제 현장에 나갔을 때 또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의 대부분 어쨌든 뭐라도 해보려고 이제 나가는데 나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참 없고 그 옆에 있는 분들이 또 이제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새끼 국회의원이라고 와가지고 저 새끼도 뭐 길도 하나도 못 트고만 저 새끼는 왜 왔어? 이제 막 이게 이제 되기 시작하는 네. 거면 이제 점점 안 나오고 싶은 생각들이 이제 드는 거죠. 네. 차라리 안 나오면 예, 차라리 안 나오면 그냥 정치인 새끼들 중에 하나로 포함되는데 네. 나오면 김광진 저 새끼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강화되면 이 국회의원들의 참여라고 하는 것들도 더 안 되게 되고 우리도 사실 학교 다니면서도 그러잖아요. 늦게 온 사람들을 질책하려고 하는데 이미 먼저 온 사람들한테 왜 늦게 오는 놈들이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와 있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가면 교섭을 우리가 그 길을 뚫어주기 위해서 간다기보다 뭔가 교섭을 해줄 수 있는 역할밖에 사실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인데 네. 그러면 교섭력이 생기려면 우리 측 인사들이 저를 믿고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교섭에 대해서 교섭력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가면 이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도 별로 국회의원의 권한을 인정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경찰은 더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면 뭐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대의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의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행사하러 가는 거지.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국회의원이니까 무슨 비타 500 얻어먹자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통째로 버스를 열어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한 명 한 명이 갈 수 있는 통행권은 보장하자.
한 명이 가는 길은 트자 이런 거는 합니다. 네. 근데 그걸 협상하에 놓고 나면 새끼는 우리가 뭐 한 명 하면 비굴하게 가려고 그거 하는 거냐? 그대로 하려면 가라.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네. 협상을 하고 나서도 진짜 참 힘들게 어떻게 보면 협상했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또 이제 안에 고립되신 분들은 물이라도 좀 들여보내주라. 네. 밤에 자야 되니까 침낭이라도 덮을 거라 좀 주라라고 하는데 또 이제 하고 나면은 이제 물 들어오고 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비굴하게 해야 되는 거냐? 국회의원 따위가 와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상처 받으셨어요? 네, 저 상처 받아요. 근데 아니 그러더라도 현장에 가긴 가는데 네. 의원님이 국회에 힘을 줘 주셔야 대의민주주의가 정말 힘이 생깁니다. 국민들이 힘을 주세요. 저는 상처를 받더라도 그런 배포를 키우는 게 저는 큰 정치인이 되는 거라고 그럼에도 생각해요. 불구하고 네. 현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보이고 하면 시민들이 정말 우리를 위하는 정치인들이 있구나. 국회의원이 있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힘이 좀 나실 것 같아요. 저는요 교섭을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만 계속 지적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저한테 큰 방송차가 주어진다면 경찰 그 선무 방송하는 차량이 저 그거 사고 싶어요. 사실 돈 있으면. 종로서 경비과장. 그래서 저는 종로서 경비과장하고 좀 배틀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와 불법이 마치 합법인 것처럼 마구 얘기하는데 경찰들 사기를 막 붙돋는 그런 멘트까지 하고 그런 멘트를 하는데 어디 쏘라고 지시를 하고 저는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비난하는 얘기를 하고 싶죠. 어떻게 다 저 거짓말이고 저 불법은 니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좀 선무방송 배틀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시위대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그 뭐냐 하면은 민변에서 변호사를 보내면 조사는 개시가 돼요. 사실상. 근데 이런 건 있어요. 100명이 잡혀가잖아요. 그러면은 뭐냐면은 저는 앞으로 집회 전략이 많이 체포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종의 이제 간디의 그 비폭력 저항운동과 비슷한 건데 저는 뭐 폭력을 저는 무조건 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항권의 하나의 방법으로 부도덕하거나 또는 뭐 정당한 방법을 취하지 않는 정권을 획득한 사람은 뭐 그거는 저항권이 부여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불복종 운동 계속 이제 버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벽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버스 넘어가기 운동도 해야 돼. 사다리 세워가지고 그러면 그냥 계속 체포되는 거예요. 뭐 1000명. 왜냐하면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가서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겁니다. 자 가실 때는 신분증을 가져가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드려요. 네, 지금 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가서 체포돼서 갑니다. 민변에만 알려요. 몇 명이 됐다. 변호사 안 가도 돼요. 변호사 가면 조사 개시돼야 돼. 그러면 인적사항을 진술조서를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조사 개시되는 거예요. 그럼 이권 절차를 밟는 거거든요. 경찰 애먹이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가면은 조사에 불응합니다. 계속 불법 체포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분증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럼 신분증 없다라고 하면은 신원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요. 지문 채취 영장을 받아와야 돼요. 이 사람 신원을 확인하려면은요. 그러면은 이 경찰서에 20명이 잡혀갔는데 20명의 그 지문 채취 영장을 끊기라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경찰서가. 그 서울 시내에 한 200명, 300명이 잡혀가게 되면요. 이게 부담이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문 채취 영장을 받아왔다. 받아오면 어떻게 그냥 채취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10손가락을 꽉 주먹을 움켜쥐고 팔짱을 딱 끼고는 이렇게 그냥 있으면은요. 나한테 경찰이 10명이 달려들어서 이 손가락을 다 펴야 돼. 그럼 보세요. 한 명당 10명이야. 엄청나게 부담이겠지.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유치원에 가두려고 해. 그냥 오징어처럼 늘어지세요. 뭐 소리 지르지 말고 힘 주지 말고. 왜냐하면 힘 잘못 줬다가는 때릴 수도 있어. 그러면 특공방 치상이 돼. 그럼 이거는 유기징역형이야. 그러니까 오징어처럼 연체동물로 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들기도 힘들어. 한 6명이 들어야 돼. 이러면 그러면 경찰 행정 업무가 마비돼요. 그러면 어떤 딜이 들어오냐면 국민대책위에다가 또는 안행위 야당 의원들한테 저기 훈방 조치할 테니까 좀 이 상황에서 조사를 다 받도록 해주시죠. 또는 몇 명만 조사하고 훈방하겠다 딜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되거든요. 그러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불법 체포니까 인신보호법이 있어요. 우리. 그래서 이것은 인신보호법에 의해서
다퉈볼 지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건 뭐 법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0만 원 미만은 현행범 체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적법 절차도 위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신보호법은 적법 절차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법원에다가 구금 해제를 다퉈볼 수 있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네. 저는 그 불법적 공권력에 저항하는 적극적 의미의 대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위에만 너무 격앙돼서 경찰들과 싸운다라는 개념보다 네. 저는 지혜롭게 그렇게 경찰을 좀 합법적으로 골탕 먹일 수 있는 좀 이 방법들을 좀 모색해 보자. 네. 조금 이제 정반대의 제안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뭘 이걸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고 임 소장님의 뜻을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 네. 제가 집회를 나가면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사실은 이번에도 나오지만 경찰은 그 CCTV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집회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원래 교통 CCTV를 가지고 그걸 쓰고 다 있죠. 이제 시위를 다 감시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는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전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 자기들은 무전을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니까. 네. 근데 엊그제 이제 차벽을 열어주고 뭐 하는 것도 그게 정말 우리가 뚫은 건지 열어준 건지 뭐 그것도 좀 애매한 지점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일정 정도 길을 터준 것도 있는 것 같고 하는데 또 하다 보면 시위의 경로라는 게 거의 지금 뻔하게 나와요. 그렇죠. 예, 서울광장에서 나와가지고 네. 그 소라탑에서 쭉 내려가서 종로로 돌아서 종각으로 돌아서 네. 이렇게 돌아서 올라오는데 그게 토끼몰이를 당하죠. 우리가 네. 길을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일정 정도 보면 그분들이 원하는 길로 이렇게 조금씩 하고 조금씩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해요. 예. 그리고는 점차 이 열성도가 떨어지는 분들을 해산시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강성들만 이제 남게 이렇게 만드는 일들을 하는데 저는 정반대로 처음에 있었던 6만 명, 7만 명의 시민들이 네. 우리가 굳이 실제로 뭐 청와대까지 점거한다고 예를 들면 점거를 한다고 정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쿠데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다수의 무거운 침묵을 보여주자라고 하는 시기로 우리가 전환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네. 촛불 시위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것이 처음에 그 의도 아닙니까? 우리가 과격한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촛불을 드는 것만으로 서울시청 앞에 모여서 침묵의 시위를 하겠다는 것만으로 무거운 외침을 한 거예요. 네. 이제는 6만 명, 7만 명의 사람들이 사실 우리는 무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뇌부가 있고 지도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도 없어요. 맞아요. 예. 결국은 군이 아니고 경찰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서 정리되고 해산되고 나가는 것밖에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는 6만 명, 7만 명이 그냥 그 자리를 새벽 4시고 5시고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그대로 지켜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 정권에 훨씬 더 무거운 네. 아픔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 외침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올 것이지 계속 따라다가서 이렇게 저희도 계속 이제 따라다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느 시기에 되면 좀 무의미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의 동력이 계속 상쇄돼요. 네. 그래서 이 촛불 시위를 우리가 전환했던 것처럼 이제는 국화 한 송이를 들고 16일날 18일날 참여했던 것처럼 네. 뭔가 무거운 침묵의 시위로 전환해보자. 그냥 네. 진짜 광화문 자체를 점거해서 그냥 앉아서 있어보자. 그런 어떤 결의 그런 걸 침묵으로 보여주자. 그리고 많은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집회로 전환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저는 그런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다만 저는 그렇게 한다면 한 2박 3일은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캠프를 차리는 거예요. 거기서 텐트 치고. 그럼요. 거기서 그냥 2박 3일 투쟁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는 서로 이제 공유하고 만민 토론회도 하고 각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치를 바꾸자, 어떻게 우리 세상을 바꾸자라는 얘기를 공유하면서 2박 3일 동안 노는 거예요. 제가 대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하는 얘기가 반값 등록금 실현 가능하다. 니들이 일주일만 동맹 파업해가지고 광화문에 또 와가지고는
전국 대학생 축제를 해버려라. 네. 그러면은 태평로까지 다 막고 있으면 이 정권 아니라 사립학교들이 다 손든다라는 얘기를 해도 집단 이성이 발휘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이런 방법의 시위도 괜찮고요. 또 이제 피 끓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네. 하려면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불복종 운동을 해가지고 경찰의 왜냐하면 경찰이 잡아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공포감을 주는 것이거든요. 너 골탕 먹여봐라. 너 오늘 유치장에 48시간 꼬박 잡아두고 풀어줘요. 그리고 일반교통 방해죄로 해서 재판까지 해보게 돼서 너 한번 고생해봐라.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날 잡아갔으면 데미지를 줘야지. 나도 왜 순순히 가서 조사형에 나중에 조사에 응하면은 가만히 있어요. 묵비권 행사하고 지문 채취도 거부하고 그렇게 하면은 판사한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의 자유에 따라서 여기에 왔는데 경찰이 나 불법 체포했다. 네. 이것은 위법입니다. 법관님, 이것은 공권력을 경시하게 하는 또 다른 이유로서 작동하니까 이 위법성에 대해서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검사도 나쁜 사람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법부도 부담이라고요. 그러면은 검찰한테 좀 그만 잡아오라고 이 얘기 할 수 있다고요. 물론 새가슴들이라서 얘기는 잘 못하지만 얘들이. 네. 예. 참 우리가 이렇게 이번 지난 주말 집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찰에 골탕 먹이고 또 어떻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정말 이런 상황까지 만든 박근혜 대통령 정말 참 나쁜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이완구 총리 빨리 사태에 돌아오세요. 대해서 빨리. 그리고 총리의 고뇌는 느끼면서 시민들의 있어요. 고뇌는 못 느끼잖아요 지금 박근혜 광고 하나 대통령. 있어. 저희 다음 주 목요일 날 4월 30일 메이데이 전야제 날 저희 군인권센터 사무실 개소식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녁에 못 오시는 분들은 오후 3시부터 오시고 저희 7시부터 만 9시까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다가와 어떤 이렇게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김광진 의원님 벌써 뭔가를 이렇게 우리한테 오시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진작에. 그래서 항상 우리한테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려요. 팟짱 애청자 여러분들도 뭐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가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김광진 저도 광고 있어요. 오늘 왜 이래? 민원이 많아. 아니 저 어제 인스타그램 가입했어요. 친구 신청 좀 해주세요. 인스타그램 2030 민주입니다. 자, MINJ. 오늘 임대훈 소장님 페북 가셔가지고 그 프로필 사진 한번 보시고 그 인스타그램 가셔서 김광진 의원님한테 친구 신청하시고 이러면 되겠네요. SNS에서 한번 만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박 기자님의 라오스 여행기도 꼭 많이 사서 봐주세요. 그런 것도 있어요? 이북도 있어요. 이북도. 그리고 그거 가실 거예요, 진짜. 이번 주 집회 또 영상 나가면 네네. 거기서 현장에서도 우리가 거기 현장의 인권의 정치를 한번 해보죠. 네, 그러시죠. 그래서 저는 같이 다니면서 토요일 날 저녁에 뵙겠습니다. 뭐 벌써 이렇게 답을 해버리시네. 좋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또 집회 현장에서도 인권의 정치를 논해보고요. 저희 팟짱 애청자분들도 현장에 계시는 분들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위터에 어떤 분이 이번 주에는 공중전화 얘기해요? 물어봤는데 이번 주도 못하고 이번 주는 아예 군인의 군자도 못 꺼냈어요. 박근혜 대통령님 우리 팟짱 인권의 정치 고뇌도 좀 생각 좀 해주세요. 느껴주세요. 자, 이렇게 오늘 인권의 정치 시간 정리하고요. 이번 주말에 저희가 진짜 한번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에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